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입니다. 우선 키다리 아저씨를 지은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진 웹스터라는 작가입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출간 이래 100여 년 동안이나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인기 덕에 이 작품은 그저 대중적인 로맨스 소설 정도로만 평가를 받기도 했답니다. 무엇보다 작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 작품을 다시 혹은 제대로 읽기 전에 우리는 작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 웹스터이고요. 1876년에 태어났다고 하네요. 진의 아버지는 마크 트웨인의 출판 동업자였고 어머니는 마크 트웨인의 조카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돈과 명예, 지적인 분위기까지 풍족한 그녀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낀 건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바로 공부였죠. 그녀가 태어난 것이 1876년 미국이었으니 이때는 눈뜨고 일어나면 성큼성큼 하루하루 발전해 나갔던 시대였고 그녀가 공부해야 할 것도 그만큼 많았겠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녀가 부잣집에서 자랐으면서도 똑똑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의 힘으로 사회에 눈을 떴다는 점입니다. 베서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그녀는요. 진보적인 학교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과학과 체육을 접했으며 정치와 사회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받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과 출발점이 다른 이들이 겪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실제로 교도소나 고아원 등의 복지 상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녀는 당시에 상류층 여성으로는 드물게 직접 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졌다는 뜻이죠. 물론 그녀의 직업은 작가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소설들은 키다리 아저씨에 가려서 다 빛을 보지는 못했으나 한결같이 위트가 넘치고 신선한 그리고 사실적인 작품들이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그녀는 40세에 첫 아이를 낳고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이렇게 남아 아직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네요. 그럼 오늘 고막 여친과 함께 키다리 아저씨 한번 들어보실까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날이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꿋꿋이 견뎌내고는 얼른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날 말이다. 마룻바닥에는 얼룩 한 점 없어야 하고 의자도 티끌 하나 없어야 하며 침대도 주름 하나 있으면 안 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97명의 어린 고아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빗질하고 새로 풀먹인 깅엄 옷의 단추를 꼭꼭 채워 입어야 한다. 또한 예의범절을 갖춰 평의원의 질문에 네 선생님 이나 아니요 선생님 이라고 대답해야만 한다. 그야말로 괴로운 날이었다. 제루샤 에벗은 가엾게도 고아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그 모든 괴로움을 짊어져야 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수요일도 여느 때처럼 그럭저럭 끝나가고 있었다.
제루샤는 고아원 손님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던 부엌을 벗어나 늘 하던 일을 마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제루샤는 FC 담당이었는데 4살에서 7살까지의 어린 원생 11명이 지내는 그 방에는 작은 침대 11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제루샤는 아이들을 모아 구겨진 옷을 바로 펴주고 코를 닦아준 다음 얌전히 줄을 세워 빵과 우유와 자두 푸딩이 차려진 짧고도 행복한 식사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데려왔다. 그러고는 창가 의자에 주저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차가운 유리창에 댔다. 제루샤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느라 자리에 한번 앉지도 못하고 신경질적인 원장에게 혼나가며 허둥거려야 했다. 리펫 원장은 평의원들과 여자 손님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점잖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건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루샤는 고아원을 경계짓는 높은 철제 울타리 너머로 넓게 펼쳐진 얼어붙은 잔디밭과 그 위로 굽이치는 산마루와 벌거벗은 나무들 한가운데 솟아있는 마을의 뾰족탑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루샤가 보기엔 오늘 하루도 꽤 성공적으로 끝난 듯했다. 평의원들과 사찰단은 고아원을 둘러보고 보고서를 읽고 차를 마신 후 따뜻한 난로가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서둘러 떠나는 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런 성가시고 사소한 책임은 잊고 지낼 터였다. 제루샤는 몸을 기울여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고아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마차와 자동차 행렬을 지켜보았다. 상상 속에서 제루샤는 첫 번째 사륜 마차를 타고 언덕배기에 띄엄띄엄 늘어선 커다란 저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모피코트와 깃털 장식이 달린 벨벳 모자 차림으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부에게 무심한 어조로 집으로 라고 읊조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저택 입구에 들어서자 상상의 세계는 흐릿해져 버렸다. 제루샤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리펫 원장으로부터 까딱하면 상상력 때문에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주의를 들을 정도였지만 그 대단한 상상력으로도 저택의 현관앞 풍경은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다. 불쌍하고 열정적이고 모험심 강한 고아소녀 제루샤는 17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아들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해낼 수가 없었다. 제루샤벗, 원장실로 가봐.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합창 단원인 토미 딜런이 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FC에 가까워질수록 토미의 노랫소리가 커졌다. 제루샤는 몸을 비틀며 창가에서 일어나 골치 아픈 현실로 돌아왔다. 누가 찾는데? 제루샤가 토미의 노래를 자르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원장실에서 리펫 원장님이 화가 난 것 같던데. 아멘. 토미는 기도문이라도 울 듯 경건하게 노래했다. 하지만 심통을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누이가 화난 원장에게 불려 원장실로 간다면 가여운 마음이 들터였다.
게다가 토미는 제루샤를 좋아했다. 가끔 제루샤가 토미의 팔을 획 잡아당기거나 코가 떨어질 듯 빡빡 문질러 닦아주곤 했지만 말이다. 원장실로 향하는 제루샤의 양미간에 주름이 2개 잡혔다. 뭐가 잘못된 거지? 제루샤는 걱정이 앞섰다. 샌드위치가 너무 두꺼웠나? 호두 케이크에 껍질이 들어갔을까? 여자 손님이 수지호손의 양말에 난 구멍을 보기라도 했나? 아니면 맙소사, 내가 돌보는 FC의 꼬마 청사 하나가 평의원에게 건방지게 말대꾸를 한 걸까? 아래층 긴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제루샤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지막 평의원이 이제 막 떠나려는지 주차장으로 통하는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엄청나게 큰 키 때문에 제루샤의 눈길은 문 쪽으로 쏠렸다. 그가 길모퉁이에 대기 중이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다가오자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복도 암벽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복도의 바닥과 벽 위로 팔다리가 기괴할 정도로 길쭉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긴 다리가 너울대는 장링거미와 꽃 같은 모습이었다. 걱정으로 찌푸렸던 제루샤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감돌았다. 제루샤는 워낙 천성이 밝아서 언제 어디서나 웃음거리를 찾아내곤 했다. 평의원이라는 위압적인 존재로부터 재미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뜻밖의 수학이라 할 만했다. 이 작은 사건으로 한결 기분이 좋아진 제루샤는 웃는 얼굴로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펫 원장 역시 살가운 표정으로 제루샤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원장은 방문객 앞에 있을 때처럼 가식적으로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루샤, 앉거라. 할 말이 있다. 바짝 긴장한 제루샤는 의자에 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리펫 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지나갔다. 리펫 원장이 힐끗 눈길을 던졌다. 방금 떠난 신사분을 봤니? 뒷모습만 봤어요. 평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축에 드는 분인데 그동안 우리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해 오셨단다. 하지만 그분 성함은 말해줄 수가 없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거든. 제루샤의 눈이 커졌다. 평의원들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원장과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여간 어색하지 않았다. 그 신사분은 우리 고아원의 남자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단다. 찰스 벤튼과 헨리 프레이저 알지? 그 애들을 대학에 보내주신 것도 그 평의원이셨어. 둘 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에 보답하고 있지. 그분은 다른 보답은 바라지 않는단다. 지금까지는 남자아이들에게만 자선을 베풀어 왔지. 내가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아무리 가능성 있는 여자아이라도 소용이 없었단다. 내 생각에는 여자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네요, 원장님. 이쯤에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제루샤가 마지못해 맞장구를 쳤다. 오늘 정기회에서 내 장래 문제가 거론되었단다. 리펫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루샤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16살이 넘으면 고아원을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너는 예외였어. 너는 고아원 학교를 14살에 마쳤고 성적도 아주 좋았지. 행동도 나무랄 데 없었어. 물론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널 마을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거지. 이제 고등학교도 마쳤으니 당연히 고아원에선 널 더 이상 맡을 책임이 없어. 사실 규정보다 2년이나 더 돌봐줬으니까. 리펫 원장은 제루샤가 그 2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낸다는 대가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는 채 했다. 늘 고아원 일이 우선이고 학교는 그 다음이었다는 사실도,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면 학교를 빠지고 청소를 해야 했다는 사실도 그냥 넘어갔다. 말했듯이 내 장래에 문제가 거론되면서 너에 대한 기록을 검토했단다. 아주 철저하게 말이지. 레펫 원장은 피고석에 앉은 죄인을 추궁하는 듯한 눈길로 제루샤를 노려보았다. 졸지에 피고인이 된 제루샤는 눈에 띌만한 오점이 기억나서가 아니라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휘말려 죄지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물론 너와 같은 경우라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보통이지만 넌 몇몇 과목 성적이 뛰어난 데다 특히 국어 과목은 아주 월등하더구나. 우리 고아원의 시찰단원인 프리차드 양은 학교 이사직에도 몸담고 계신데 내 수사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너에 대해 좋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수필을 큰 소리로 읽어주셨단다. 제루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푼 고아원을 그런 식으로 우롱하다니 배은망덕한 아이라고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 재미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용서고 뭐고 없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방금 떠난 심사부는 유머 감각이 좀 과도하게 풍부하더구나. 그 뻔뻔한 글을 듣고는 널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 말이다. 대학이요? 제루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펫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정기회의가 끝난 후 후원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가셨어. 그런데 그 조건이란 게 희한해. 아무래도 좀 엉뚱하신 분이신 것 같아. 너한테 독창성이 엿보있다며 널 작가로 키울 계획이라고 하시더구나. 작가요? 제루샤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다. 그게 그분 바람이란다. 내가 뭐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용돈도 아주 후하게 주실 거야. 용돈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 여자아이한테 지나치다 싶을 만큼 넉넉하게 말이다. 워낙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놓아서 뭐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 넌 이번 여름 동안만 여기에 있으면 돼. 친절하게도 프리차드 양이 내가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단다. 내 기숙사비와 학비는 직접 학교로 지불될 거고 그 밖에 내가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매달 $35의 용돈이 나올 거야. 그 돈이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용돈은 한 달에 한 번 그 신사분의 개인 비서를 통해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넌 답례로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를 쓰면 돼. 하지만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내용은 안 돼. 그분은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넌 학업 진행 상황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쓰면 된단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말이야.
편지는 존 스미스 씨 앞으로 쓰면 비서가 받아 전해줄 거야. 그분 성함이 존 스미스는 아니지만 워낙 이름을 밝히기 꺼려 하시니까 너한테만은 존 스미스가 되는 거야. 그분이 너한테 편지를 쓰라고 한 건 문학적 표현력을 기르는데 편지 쓰기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너한테는 편지를 주고받을 가족이 없으니 대신 자기한테 쓰라는 거지. 내 소식도 알 겸 말이다. 하지만 답장은 어떤 식으로든 절대 하지 않을 게다. 그분은 편지 쓰기를 아주 싫어하는 데다 너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싶지도 않다니까. 그러지 않으리라 믿지만 퇴학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처럼 만에 하나 꼭 답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분의 비서인 그릭스 씨에게 연락하면 돼. 매달 편지 쓰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야. 스미스 씨가 바라보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청구서 지불하듯 빠뜨리지 않고 보내야 한다. 편지에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학업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해라. 존 그리어 고아원의 많은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평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리펫 원장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제루샤는 원장의 지루한 잔소리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제루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뭇거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리펫 원장이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용을 했다. 일장 연설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이 지극히 드문 행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너 같은 처지의 여자아이들 중에 출세할 기회를 얻는 경우는 흔치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전 이만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를 꿰매주러 가야 해서요. 제루샤가 원장실을 나가자 아직 할 말을 다 끝내지 못한 리펫 원장은 입을 딱 벌린 채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9월 24일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한 평의원님께 학교에 도착했어요. 전 어제 4시간이나 기차 여행을 했답니다. 무지 신났겠죠? 전 여태껏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은 엄청나게 크고 정신없는 곳이에요. 방을 나설 때마다 길을 잃을 정도랍니다. 나중에 어리둥절한 기분이 좀 가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업에 대해서도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지금은 토요일 밤이거든요. 하지만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사실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요. 평생 편지라고는 서너 번밖에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혹시 격식에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어제 아침 출발하기 전에 리펫 원장님과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히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신사분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존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분께 어떻게 예의를 갖춘 정중한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왜 좀 더 매력적인 이름을 고르지 않으셨나요? 친애하는 말뚝에게나 친애하는 옷걸이에게나 라고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전 여름 내내 평의원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마치 가족이라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아주 아늑한 느낌이랄까? 하지만 평의원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상상력이 콱 막혀버린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평의원님에 대해 아는 건 딱 3가지 뿐이에요. 키가 크다, 돈이 많다, 여자아이들을 싫어한다. 처음엔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분께 라고 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 자신을 모욕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돈이 많은 분께 라고 할까 했는데 그건 평의원님을 돈만 아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 돈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평의원님의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평생 부자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남자들도 월스트리트에서 파산하는 일 많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키는 평생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 평의원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부르는 애칭이니까요. 그러니까 리펫 원장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해요. 이제 잠시 뒤면 10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릴 거예요. 이곳 생활은 종소리로 나눠진답니다. 우리는 시계 종소리에 맞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요. 생동감이 넘쳐나죠? 온종일 소방차를 끄는 말이 된 기분이라니까요. 종이 울리네요. 불을 꺼야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규칙 한번 잘 지키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생활한 덕분이랍니다. 아저씨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루샤 에벗 울림.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도 좋고 절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도 좋습니다. 무지무지 행복하고 순간순간이 너무 신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존 그리어 고아원의 일상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전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지 말이에요. 여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도 이만큼 근사하진 않았을걸요. 제 방은 새 진료소를 짓기 전에 전염병 병동으로 쓰던 건물 꼭대기층에 있어요. 같은 층에는 여자아이들이 3명 더 있는데 한 명은 늘 조금만 조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안경 쓴 4학년생이고 2명은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루틀리지 펜틀턴이라는 신입생이에요. 빨간 머리에 들창코인 셀리는 아주 다정한 아이예요. 줄리아는 뉴욕 최고 상류층 출신인데 아직 저랑 인사도 안 했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한 방을 쓰고 4학년 선배와 저는 각각 복방을 써요. 독방은 거의 없어서 신입생들한테는 주지 않는다는데 전 부탁 한 번 안 하고 독방을 쓰게 되었어요.
교무처 직원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여자아이에게 고아와 한방을 쓰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때로는 고아인 게 득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져요. 18살이 될 때까지 2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복작대며 한방을 써와서인지 혼자 있는 고요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으로 제루샤 에벗이라는 여자아이를 제대로 알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왠지 그 아이가 좋아질 것 같네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화요일 1학년 농구부를 만드는데 저도 뽑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 키가 작지만 동작이 무척 빠른 데다 끈기도 있고 강인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가랑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 공을 가로챌 수 있어요. 농구 연습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오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할 때면 울긋불긋한 나무들과 낙엽 태우는 기분 좋은 냄새에 저절로 기운이 난답니다. 다들 웃고 소리치며 열심히 농구 연습을 해요. 이렇게 행복한 여자아이들은 처음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바로 저랍니다. 제가 뭘 배우는지 대해 긴 편지를 쓸 작정이었는데 지금 막 7교시 시작종이 울렸어요. 10분 안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가야 해요. 아저씨도 제가 농구부에 뽑히길 바라시죠? 아저씨의 한결같은 제루샤 에벗 올림. 추신 셀리 맥브라이드가 방금 제 방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 넌 어때? 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견딜만 하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향수병 하나는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고아원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저씨는요? 10월 10일 기다리 아저씨께. 미켈란젤로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중세 이탈리아에 살던 유명한 화가래요. 영문학 수업을 듣는 아이들 모두가 미켈란젤로를 아는 것 같더군요. 전 미켈란젤로를 대천사라고 했다가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천사장처럼 들리는데 안 그런가요? 대학 생활의 애로사항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창피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묵묵히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곤 하죠. 첫날에는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누가 모리스 마테를 링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아이도 신입생이냐고 물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학교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답니다. 그래도 전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제가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방은 갈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져 있어요. 연한 황갈색 벽에 어울리는 노란 데님 커튼을 달고 마호가니 책상과 라탄 의자,
가운데에 잉크 자국이 있는 갈색 러그를 샀어요. 잉크 자국 위에 의자를 놓았더니 감쪽 같더라고요. 제 방은 창문이 너무 높아서 보통 의자에 앉으면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랍장 뒤에 붙은 거울의 나사를 풀어서 떼어낸 다음 서랍장에 천을 더 씌워 창문 밑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딱 알맞은 높이의 창가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서랍을 열어 계단처럼 딛고 올라가면 된답니다. 얼마나 아늑하다고요. 셀리 맥브라이드가 4학년들이 주최한 경매에서 물건 고르는 걸 도와주었어요. 셀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살아서인지 방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평생 5센트 이상은 가져본 적이 없는 제게 물건을 고르고 진짜 5달러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저씨, 용돈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친구예요. 줄리아 루틀리지 펜들턴은 그 정반대고요. 교무처 직원이 어떻게 그 둘을 한 방에 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셀리는 모든 걸 재미있어 해요. 심지어 낙제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줄리아는 모든 걸 따분해 하죠. 다정하게 굴려는 노력 같은 건 죽어도 안 해요. 펜들턴 가문 출신이기만 하면 아무 시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애거든요. 줄리아와 전 천선적으로 맞지 않나 봐요. 이제 슬슬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조바심이 나시죠? 라틴어, 2차 포에니 전쟁, 어젯밤 한니발과 그의 군대가 트라시메누스 호수에서 캠프를 설치. 잠복한 채 로마군을 기다리다 오늘 새벽 4시에 교전. 로마군 퇴각. 프랑스어, 삼총사 24쪽과 불규칙 동사 제3 변화. 기하학, 원기둥 마치고 원뿔 공부 중. 국어, 설명문에 대해 공부 중. 덕분에 문체가 나날이 명확하고 간결해지고 있음. 생리학, 소화기관까지 공부. 다음 시간엔 담즙과 췌장에 대해 배울 예정. 배움의 길 위에서 제루샤 애법 올림. 추신, 술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간에 치명적이거든요. 수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름을 바꿨어요. 학적부에는 여전히 제루샤로 적혀 있을 테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은 이제 절 주디라고 불러요. 하나뿐인 애칭마저 스스로 지어야 하다니 좀 안 됐죠? 하지만 순전히 저 혼자 지은 건 아니에요. 프레디 퍼킨스가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까지 절 그렇게 불렀거든요. 리펫 원장님이 아이들 이름을 고를 때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따오는데요. 첫 장을 펼치면 에벗이라는 성이 보일 거예요. 게다가 이름은 아무 데서나 고르세요. 제루샤란 이름은 묘비에서 보고 지은 거래요. 그래서 전 그 이름이 항상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는 마음에 들어요. 좀 생뚱맞긴 하지만요. 저와 달리 파란 눈동자에 작고 귀엽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제멋대로 굴며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여자아이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죠. 제가 그런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무리 결점이 많더라도 가족이 너무 귀여워만 해서 버릇이 나빠졌다는 말은 듣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이인 척하는 일은 무척이나 재밌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전 새끼 양가죽으로 만든 손가락 장갑이 3켤레나 있어요. 벙어리 장갑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적이 있지만 손가락이 각각인 진짜 양가죽 장갑은 없었거든요. 전 틈만 나면 장갑을 꺼내서 껴보곤 한답니다. 수업 시간에 벗어 놓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저녁 식사 종이 울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 교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제출한 과제를 보시곤 독창성이 돋보인다고 하셨어요. 진짜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 그래요? 존 그리어 고아원의 목표는 97명의 고아를 97명의 쌍둥이로 바꾸는 일이니까요. 제가 지닌 독특한 예술적 재능은 장작을 쌓아두는 창고 문에 분필로 리펫 원장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발달했답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을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언짢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결정권은 아저씨한테 있으니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군다 싶으면 언제든 후원을 중단하셔도 괜찮아요. 예의 바른 말이 아닌 건 알지만 저한테 예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고아원은 어린 숙녀들을 위한 교양학교가 아니니깐요. 아저씨도 아시겠지만 대학 생활에서 힘든 건 공부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지요.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절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들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비참한 기분이랍니다. 전 평생 이런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자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저를 구경한 적도 있어요. 제가 희한하고 색다른 존재라는 걸 다들 알았던 거죠. 존 그리어 고아원 이라는 글자가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동정심 많은 아이들 몇몇이 다가와 몇 마디 건네는 경우도 있었죠. 전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미웠지만 동정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이 가장 미웠어요. 여기선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셀리 맥브라이드한테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떤 친절한 노신사분이 대학에 보내주셨다고 털어놨어요. 거기까진 엄연한 사실이니깐요. 아저씨한테 겁쟁이 취급받는 건 싫지만 전 정말이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고아원 출신이라는 끔찍한 사실이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괜찮은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거나 말거나 셀리 맥브라이드는 제가 좋대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에벗 올림, 과거의 제루샤. 토요일 아침. 방금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봤는데 너무 침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는 특별과제에 기하학 복습에 지독한 재채기 감기까지 겹쳤으니 이해해 주실 거죠? 일요일. 어제 편지 붙이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추신을 남길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아침 주교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은혜로운 약속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유용한 가축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어엿한 숙녀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교님께 달려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10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농구부에 뽑혔어요. 왼쪽 어깨가 든 멍을 아저씨가 한번 보셔야 하는데 말이죠. 푸른색과 젓갈색이 뒤섞인 가운데 주황색 줄무늬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줄리아 펜들턴도 농구부에 들어오려 했지만 떨어졌어요. 만세. 제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아시겠죠? 대학 생활은 갈수록 나아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교수님도 수업도 교정도 식사도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일주일에 2번은 아이스크림 맛도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옥수수죽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만 편지를 받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 이렇게 며칠마다 편지를 써대고 있네요. 하지만 새로운 생활이 너무 재미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참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저씨뿐이잖아요. 그러니 자주 보내도 용서하세요. 곧 진정될 거예요. 혹시라도 제 편지가 지겨우면 언제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11월 중순까지는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다쟁이 주디 에벗 올림. 11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각볼 절두체의 옆넓이는 절두체의 윗변과 밑변 길이의 합에 양쪽 사다리꼴의 높이를 곱한 값의 2분의 1과 같다. 거짓말 같겠지만요,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제 옷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 없죠? 아름다운 새 옷을 6벌이나 샀어요. 누군가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고요. 고아의 삶에서 이 일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사건인지 아저씨는 모르시겠죠? 제게 그런 기쁨을 안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멋진 일이긴 하지만 새 옷 6벌의 주인이 되는 아찔한 경험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옷은 방문위원이신 프리차드 양이 골라주셨어요. 리펫 원장님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실크처럼 부드럽고 얇은 분홍빛 이브닝 드레스, 교회에 갈 때 입는 파란 드레스, 붉은 베일과 동양 장식이 달린 만창용 드레스, 장밋빛 샬리천으로 만든 드레스, 외출용 회색 정장,
매일 학교 갈 때 입는 옷까지 모두 6벌이에요. 줄리아 루틀리지 펜들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루샤 에버트한테는 그야말로 한상이죠. 이제 아저씨는 제가 얼마나 경박하고 생각 없는 계집아이인지, 여자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돈 낭비인지 생각하고 계실 테죠? 하지만 아저씨도 평생 체크무늬 깅엄 옷만 입고 살았다면 제 기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게다가 전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옷보다 더 끔찍한 옷을 입어야 했다고요. 자선함에 든 옷 말이에요. 자선함에 든 허름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심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원래 옷 주인 옆에 앉았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적도 있어요. 그 애는 다른 아이들과 소곤거리고 낄낄대며 제 옷에 손가락질까지 해댔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비참한 심정은 영혼을 갉아먹을 정도랍니다. 앞으로 평생 실크 스타킹을 신을 수 있다 해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 속보, 현장 취재 소식. 11월 13일 목요일 새벽, 한니발 장군이 로마군 선발대를 무찌른 뒤 카르타고군을 이끌고 산악지대를 넘어 카실리눔 평야로 진격. 무장한 누미디아군이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보병대와 교전을 벌임. 두 번의 전투와 소규모 접전 발생. 로마군은 막심한 피해를 입고 격퇴당함. 전선 특파원의 영광을 아는 제이 에벗. 추신. 어떤 답장도 기대해선 안 되고 아저씨를 귀찮게 하는 질문도 해서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아저씨, 이번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아저씨는 나이가 아주 많나요? 조금 많나요? 완전 대머리세요? 아니면 약간 대머리세요? 아저씨 모습을 떠올리는 건 기하학 정리만큼이나 애매모호해요. 키 큰 부자에다가 여자아이들을 싫어하면서도 꽤나 건방진 한 여자아이한테만은 더할 수 없이 너그러운 아저씨는 대체 어떻게 생기셨나요? 답장 요망. 12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제 질문에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랍니다. 아저씨는 대머리세요? 아저씨 모습을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그려나가다가도 머리 부분에만 이르면 확 막혀버려요. 머리색이 하얀지 까만지 희끗희끗한지 아예 없는지 결정하기가 힘들어서요. 눈이 무슨 색인지 궁금하세요? 눈동자는 회색이고 눈썹이 베란다 지붕처럼 툭 튀어나왔어요. 입은 양끝이 조금 처진 일자 모양이에요. 아, 알았다. 아저씨는 성질이 괄괄한 늙은이로군요. 예배종이 울리네요.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늦은 밤, 절대 불변의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부턴 다음날 아침에 제출할 필기과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밤에는 절대로 맹세코 공부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대신 책을 읽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한텐 오랜 공백기가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 머릿속 무지의 10년이 얼마나 깊은지 아저씨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전 요즘 그 깊이를 절감하고 있답니다. 제대로 된 가족과 가정 속에서 제대로 된 친구와 도서관이 있는 환경에서 자란 여자아이라면 다 아는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더고스나 데이비드 코퍼필드,
아이반호, 신데렐라, 푸른 수염, 로빈슨 크루소, 제인 에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본 적도 없고 루디아드 키플링의 시도 한 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헨리 8세가 한 번 이상 결혼한 거며 셸리가 시인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는 것과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신화일 뿐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RLS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의 약자라는 것도, 조지 엘리엇이 여자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본 적이 없고 셜록 홈즈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다른 사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아직 제가 따라잡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되시죠? 뭐 그래도 재밌어요. 온종일 저녁이 되길 기다리다 방문 앞에 공부 중이라고 써붙인 후 빨간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고 털 슬리퍼를 신은 다음 소파에 쿠션을 몽땅 받쳐놓고는 등을 기대고 앉아요. 그리고 청동 전등을 켜두고 읽고 또 읽는 거죠. 한 권 가지고는 안 돼요. 전 한 번에 4권씩 읽는답니다. 지금은 테니슨의 시와 허영의 시작, 키플링의 소박한 이야기, 그리고 웃지 마세요. 작은 아씨들을 읽고 있어요. 알고 보니 학교에서 작은 아씨들을 읽지 않은 아이는 저뿐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서점에 가서 지난달 받은 용돈 중 1달러 12센트를 주고 그 책을 샀지요. 이제는 누가 라임 절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10시 종이 울립니다. 이번 편지는 자꾸 짧게 끊기네요. 토요일 아래입니다. 기하학 분야에서 새로운 탐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는 이전 학습 과제인 평행 육명체를 마치고 절두 각기둥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거칠고 힘든 오르막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방학이 다음 주라 다들 가방 싸기에 바빠요. 복도가 어찌나 어수선한지 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다들 들떠서 공부는 아예 뒷전이랍니다. 전 멋진 방학을 보낼 거예요. 텍사스에 사는 신입생 하나가 집에 안 간다고 해서 둘이서 멀리 산책도 다녀오고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도 배우기로 했어요. 게다가 읽어야 될 책도 도서관에 가득 있으니 방학 동안 지치도록 읽으려고요. 이만 줄일게요. 아저씨도 저만큼 행복하시길 빌어요. 주디 올림. 추신, 제 질문에 대답하는 거 잊지 마세요. 편지 쓰는 게 귀찮으시면 비서에게 전보를 치라고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요. 스미스 씨는 완전 대머리이다. 혹은 스미스 씨는 대머리가 아니다. 혹은 스미스 씨는 백발이다. 전보요금 25센트는 제 용돈에서 제하셔도 좋아요. 그럼 1월까지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